안녕하세요.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명 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립선 질환입니다. 겨울철 배뇨장애 질환의 대표 선수급으로 꼽히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평생 진료를 해오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은평성모병원 비뇨기과 김현우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네. 네. 겨울철에 요즘 같은데 감기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네. 감기 환자도 많고 그래서 감기 약 잘못 먹고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죠. 대표적인 배뇨장애 질환,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시면 갑자기 뭐 감기약을 드신다든가 그러면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겨울에 특히 많습니다. 그럼 오줌길이 막히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은 소변을 보고 싶은데 평상시부터 좀 관리를 해오셨으면 뭐 감기약을 드신다든가 뭐 계절이 바뀐다든가 그래도 웬만큼 그렇게 급성 요폐가 오는 경우는 없는데 잘 관리를 안 해오시면 방광의 힘이 떨어지고 전립선이 자꾸만 커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급성 요폐 증상 때문에 오줌이 안 나와서 이제 실려 오시는 분들은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오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맥주 500cc, 저희가 이제 방광 크기가 한 500cc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상으로 소변이 계속 콩팥에서 만들어지니까 뭐 심지어는 막 막 이렇게 차게 되니까 배가 빵빵해지고 이 통증이 사실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만큼 전립선 관리를 꾸준히 잘 해오셔야 급성 요폐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라는 거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또 수술도 하셔야 되고. 그 3대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죠.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다 전립선 작은 밤톨만한 작은 조직에 생기는 질환들이라서 네. 배뇨장애 소변 보는데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증상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각각 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좀 차이는 있죠. 전립선염은 항하고 그 고환 사이 회음부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통증, 거기에 이제 불편감. 그게 이제 특징적인 전립선염의 증상이고 거기에 이제 배뇨 증상이 좀 동반이 되는 거죠.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든가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립선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배뇨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뇨 장애의 증상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다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이제 우리가 전립선 염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으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다 공통된 증상이고요. 네네. 방광에 이상이 생겨도 이제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전립선 암은 사실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그냥 예전에는 뭐 사실 잘 진단을 못했죠. 그래서 전립선 암은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다. 물론 전립선 암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든가 말기로 된다든가 이런 뭐 통증이라든가 배뇨 증상이 동반될 수는 있는데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은 없다. 전립선 염증과 전립선 비대증은 배뇨 증상이 동반이 되고 전립선 염증은 특징적으로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립선에 이상 병변이 생겨서 네. 조직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라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일 텐데요, 그죠? 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 조직이 이렇게 커지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네네. 뭐 딱딱해지기도 한다 그래요? 이제 커지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생殖기관이고 이게 이제 한 35살 정도 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이제 슬슬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아주 싱싱하죠. 뭐 그냥 뭐 우리 뭐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남성으로서 굉장히 호르몬이 왕성할 시기인데
이제 35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차츰 줄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남성 갱년기.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여성 갱년기는 우리가 굉장히 귀에 익숙한데 남성 갱년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몸에도 남성들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35세 이후로 전립선이 이제 살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0살 우리가 이제 뭐 30살 된 사람한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40대가 와가지고 아우 뭐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잘못된 진단이죠. 그래서 적어도 50세가 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의 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로 많냐면 우리가 고혈압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당뇨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50대 50%, 그렇죠. 60대 60% 그렇죠. 나이하고 같이 간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90대가 되면 다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전립선 조직이 부드러운 연 조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대해지면서 딱딱해진다 그러는데 딱딱해지는 정도는 본인이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이게 커지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립선을 한 20g, 그게 이제 정상이 20g이다. 그 정도 크기는 우리가 밤톨만 하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은 막 200g, 300g 그렇게 되시는 200g면 그 반건 소고기 반건 돼지고기 그러면 반건 뭐 아니, 이 주먹만큼인데요. 이런 걸 몸에 갖고 그러니까 오.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큰 분들도 그 무게감을 느끼겠어요. 하여튼 뭐 소변을 못 보시죠 아주. 그래도 이제 기를 쓰고 소변을 벌고 살아오시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성 요폐 네. 그런 게 와가지고 응급실로 오시고 네. 그래서 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령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노인 인구 많아지고 그럼 비대증 환자들도 덩달아 늘어서 아 많죠. 대표적인 비뇨의학과 질환이죠. 그래서 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아주 큰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또 사실은 우리 비뇨의학과 의사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저희만의 장기가 네. 되겠습니다. 야간요 증상 때문에 제일 힘들다 그래요. 저도 뭐 겪어서 고생해서 비대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네. 잠을 설치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오줌 볼 때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야간요도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요 주죠. 소변을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볼라 그러는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 두세 사람 소변 보고 갔는데 혼자서 이제 벽 잡고 이제 끙끙거리고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전립선이 커져서 나타나는 요주죠. 그다음에 양요. 소변이 약하게 나가는 거죠. 아, 약하다 약요. 예. 소변 이 전립선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네. 이 오줌 나오는 길을 막아 버리니까 소변이 약하게 힘차게 나오는 쏘지 못하고 그렇죠. 젤젤젤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전립선과 방광하고는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립선 바로 위에 방광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이 야간요 아까 말씀드린 자다가 일어나는 이 야간요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남성도 과민성 방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 질환과 전립선 질환에 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간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다. 요주죠, 양요, 빈요, 야간요 이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 오줌발이 약해서 오든 오줌을 너무 자주 화장실을 출입해서 그러든 하여간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네, 검사를 받다 초음파 검사를 받든 뭐 피 검사를 받든 그렇게 해서 우연히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의 아홉은 그렇죠. 열의 아홉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건강을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건강 검진 중에 이제 전립 PSA라는 수치가 이제 3점 또는 4점보다 높으면 우리가 암을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높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를테면 PSA가 3.5다. 네. 그러면은 참 저희도 곤란한 게
3.5에도 암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검사를 안 할 수는 없고 PSA가 이를테면 20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PSA가 100이다. 이런 건 뭐 거의 100% 암이에요. 그렇지만 PSA가 내가 6점이다. 그럼 내가 암일까? 실질적으로 6점일 때 뭐 암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한 10%? 적군요. 네. 많지는 않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암이든지 요즘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우리가 건강 검진을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조기에 발견하자. 저는 그게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통해서 PSA 점수가 조금만 높았을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발견해서 조기에 수술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 아주 암에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PSA가 낮은 수치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전립선암 환자들이 사실은 생존율이 썩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얼마 전만 해도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늦게 발견되는 탓이었고 네. 또 골반강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생기는 거니까 금방 옆으로 퍼지는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전립선 암이 이제 갑상선 암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예후가 이제 좋은 암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전립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으니까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소변을 잘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견 한 20년 전만 해도 발견을 하면 사기, 뼈로 전이 되고 뭐 척추로 전이 되고 이런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진단 기술이 많이 좋기 때문에 조기의 수술적 치료로서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전립선 암도 그렇고 네. 전립선 암 수술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각기 다르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건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요즘은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친구 중에 너 수술했어 전립선 수술 나 전립선 수술했는데 요실금이 와서 난 기저귀를 차고 살아. 전립선 수술했는데 발기가 안 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전립선 약을 꾸준히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막상 이제 환자분은 전립선 암을 수술 받으신 분들이죠. 전립선 비대증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에 전립선암 수술 많이 하니까 그런 수술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과 전립선 암 수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홀몸 레이저라 그러던가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뭐 제가 이제 특기입니다. 홀몸 레이저.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평 성모병원에서 저희가 한 1,300개 정도. 어이구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홀몸 레이저는 정말 제가 뭐 인생 수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고 수술하고 다음 날 집에 가고 그다음에 어떤 크기의 전립선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우리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한 획을 그었다. 저희가 이행대와 말초대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면이라 그러는데 이 면을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단면을 칼로 딱 이렇게 자르듯이 그래서 싹 깨끗하게 나오는 거죠. 몰랐어요 옛날에. 보통 CT 검사할 때 단층으로 이렇게 딱 슬라이스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군요. 네. 어떤 칼보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지혈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비뇨의학과는 대부분의 이제 뭐 전립선, 방광, 콩팥 이런 것들이 전부 요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그 항문 조임 훈련을 재활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요실금 오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립선 비대증 홀뮨 레이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다른 특별한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합병증이? 이제 우리가 홀륨 레이저 수술할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을 꼭 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수술 초기에 급박성 요실금. 그러니까 수술 초기에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무리 레이저로 하는 거지만 여기가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화상을 좀 입기 때문에 방광 자극 증상, 소변이 좀 자주 마려워요. 자주 마렵고 화장실 갈라 그러면 자쿠를 내리기 전에 오줌이 찔끔 나오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한 3, 4명 그렇게 생깁니다.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급박성 요실금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거는 거의 100%다 회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은 또 하나가 역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역행성 사정이라는 네, 역행성 거꾸로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남자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정액이 앞으로 나가는데 네.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 정액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막혀서인가요?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앞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뒤에 전립선이 없고 구멍이 확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본인도 모르게 오줌을 누면 오줌에 섞여서 이렇게 나가게 돼서 내가 죽어도 2세를 낳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에 생기니까 뭐 60, 대부분 60대, 이제 70대 어르신들한테 뭐 역행성 사정이 생깁니다. 괜찮아. 이제 그러시죠. 수술 시간은 어떻게 걸립니까? 보통 그 홀미움 레이저 수술, 홀랩 수술이라고 그러죠. 네. 홀랩 수술은 수술 시간이 그러니까 뭐 요도를 찌르기 시작해부터 그러니까 삭관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손 털고 딱 끝내는 때까지. 저는 이제 뭐 제 자랑 같지만 홀륨 레이저에 있어서는 환자들한테는 제가 이제 아시아에선 제일 잘합니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홀륨 레이저가 이제 조금 러닝 커브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한 1,300개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30분. 오늘도 사실은 인터뷰 전에 하나 하고 왔는데 딱 3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모든 게 딱 끝나는데 30분. 외래에서 딱 끝나겠군요. 사실은 입원 안 해도 될 정도. 이번은 해야죠.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립선이 200g이다. 이런 것들은 또 얘기가 다르죠. 200g 정도 되면 다른 배를 열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은 단축되지만 그래도 이제 200g 되면 그래도 한 1시간 반. 그렇죠. 그 정도 잡아야죠. 로봇 수술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비뇨기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최적화되어 있는 분야가 또 비뇨기과이다. 전립선 질환이기도 하고 암이기도 하는 심장하고 지금은 심장하고 양쪽이 축 같아요. 로봇 수술이 양쪽으로 로봇이 비뇨기과 쪽하고 부인과에서 부인과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도 많이 하고. 뭐 점점 영역을 넓히긴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미요즘 이제 가능하면 이제 미세 침습으로 네. 그렇게 해서 로봇 많이 합니다. 미세 침대는 상처가 작다는 건데 네. 상처를 최소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작은 상처로 네. 보통 로봇 수술하게 되면 상처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됩니다. 전립선 암 제거 수술할 때 한 1cm, 3cm? 0.8. 이제 로봇 팔이 들어가는 그 포트가 0.8. 그 포트를 몇 개나 꽂습니까? 포트 두 개? 4개. 네 개 꽂습니까? 카메라 하나 들어가고 네. 로봇 팔이 3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노는 로봇 팔이 어디를 잡아줘서 들면 나머지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네. 하고.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특히 비뇨기과 전립선 암 수술 같은 데는 되면서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그럼요. 뭐 7, 8시간 걸리던 수술이 2시간 내외로 막 대폭 줄고 네. 그러면 상처가 없어지고 근데 이제 전립선 암 자체가 네. 이제 이런 미세 침습 로봇 이런 데 아주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고마운 술기죠. 사실. 네. 여기 은평성모병원은 새 병원이라서 그런지 미세 침습 수술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네. 하시는 그 전립선 질환 비뇨기과 영역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뭐 신경외과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신다 그래요. 그거. 네, 제가 미세 침습 수술센터장으로 있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은평성모가 우리 카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의 어벤져스가 딱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세 침습 센터를 만들면서 각 과에서 장기를 미세 침습으로 흉터 없이 회복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한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완포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은 4개의 포트를 뚫어서 한다 그러는데 산부인과 이제 완포트로 합니다. 배꼽에 하나 딱 뚫어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산부인과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게 여성 산부인과는 이제 여성 자궁 환자분들 조출까지 그렇죠. 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용에 특히 신경 쓰신다면 뭐 당연히 미세 침습이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질환들이 이제는 미세 침습으로 가는 대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우리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은평 성모병원이 의료혁명의 전진기지처럼 이제 뭐 그렇게 들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새 병원이고 네. 모든 장비가 다 새 거고 네.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는 국내에서 아마 선두주자로 나가지 않을까. 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어떤 그런 식상 일반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네. 더군다나 이제 전립선 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저는 앞으로 뭘 해야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래서 뭐 딱하니 이미 암 수술을 했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즐겁게 사시라. 암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사실은 우리가 서양식이 어떤 원인이 된다. 서양 음식이 안 좋은 거는 이미 판명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된장, 우리 한국식의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좋다. 마늘은 어떻습니까? 마늘 마늘 좋죠. 좋다고 얘기하는데. 토마토, 제가 아는 건 토마토, 마늘,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 예. 그다음 견과류, 두부 그런 하여튼 뭐 기름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건데 그런 쪽으로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럼 아마 전립선 건강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현우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